안녕하세요. 사실관련입니다. 오늘은 원래 좀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환율 부분에 있어서 좀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환율 이야기 조금 하고, 그 이제 BTFP 관련돼서 최근에 장기금리 상승에 뭔가 큰 기여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 BTFP 종류 관련된 내용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은 뒤쪽에는 좀 재미없는 얘기가 많고, 앞쪽에는 오늘 있었던 환율 얘기가 많을 예정입니다. 환율이 지금 엄청 튀어 올라가고 있는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이창용 총재 하는 금통이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에서 했던 발언들이 조금 거슬리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요거 12시쯤에 점심 먹을 때 제가 쭉 들으면서 확인을 했었는데, 거기 발언 중에 제가 되게 걸렸던 부분 중에 하나는, 환율 관련돼가지고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환율 레벨 자체가 지금 1360원 이때 이 기자회견 할 땐 1360원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60원 정도면은 예전 같으면 좀 많이 문제가 됐을 것 같은데 지금은 왜 괜찮은 것 같냐라고 질문을 했고 어떤 기자가 이창용 총재가 했던 답변을 보면은 뭐 서학 개미도 그렇고 뭐 이렇게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고 연기금 이런 곳에서도 이미 어, 외화 자산을 국내에서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꼭 환율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만 볼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조금 문제가 됐던 게 저는 기자가 했던 질문 속에는 사실 환율이 이렇게 튀는 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물어봤는데 이창용 총재가 생각보다 지금의 이 환율 레벨을 약간 뉴노멀처럼 괜찮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 뉘앙스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1360원을 이렇게까지 용인할 수준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보시면 제가 이거 단톡방에서 얘기했던 건데 요때 1360원에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었고 보시면 11시 50분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1370원 거의 다 왔다. 제가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역외환율에서 1385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라고 말했던 거 이후로도 15원이 더 올랐어요. 그래서 진짜 이거 뭐 거의 하루에 20원 정도 가까이 오른 상황인데 제가 오늘 되게 이례적으로 친구들한테 연락을 돌렸어요. 환율이 조금 좀 거시기 하다. 너 어지간하면은 주식 조금 정리를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어떻겠냐라고 친구들한테 연락을 돌렸어요. 저 원래 이런 얘기 절대 안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되게 특이하게 제가 회사 동료한테도 환율 때문에 좀 정리를 포지션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좀 말을 했었고 근데 물론 뭐 월요일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우리나라 장도 사실 오늘은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았던 것 같고 근데 월요일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저는 환율이 이렇게까지 튀는 거에 대해서 좀, 네,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제가 어제 올린 영상 보시면 그거는 그러니까 어제 만들어졌던 영상이기 때문에 그 밤중에 라가르드가 나와가지고 우리 연준 눈치 안 보고 금리 인하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 전에 제작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딱 하루 만에 제가 유럽이 먼저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영상을 올리자마자 라가르드가 나와가지고 기자회견 했길래 제 채널은 거시경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텀을 가져가는 내용을 다루는 건데 어떻게 말을 하자마자 다음날 바로 그냥 그렇게 나와가지고 저도 조금 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했어요. 근데 아무튼 예, 어제 그 라가르드 발언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그게 어딨어? 예, 요거 유럽 채권 오늘 지금 보시면은 거의 15bp씩 다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로권 내에 있는 애들은 이미 채권 금리 쪽에서 각국의 채권 금리에서 다 이렇게 15bp씩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라가르드 말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보면은 원 달러도 당연히
달러 인덱스와 그냥 연동돼서 움직일 뿐입니다. 우리나라도 삼위일체 불가론에서 자유로운 외화의 유입, 그다음에 자체적인 통화 정책을 선택을 하고 포기한 게 고정환율. 그래서 달러 인덱스에 따라서 그냥 환율이 휘청휘청할 뿐인 건데 달러 인덱스가 아무래도 상승하다 보니까 제가 어제 영상 찍을 때가 105였는데 오늘 보면 106 정도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요 뭐 있어. 라가르드가 갑자기 이 유로를 먼저 내릴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아무래도 유로화 약세가 발생이 되었고 그에 따라 달러 강세가 나왔고 달러 강세는 즉 달러 인덱스의 상승이기 때문에 보시면 그냥 유로화랑 달러의 상대적인 가치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가 결정이 되게 돼 있고 우리나라도 달러 인덱스에 따라서 원화 원달러 환율이 결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라가르드 반응이 오늘의 이러한 상승을 만들어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 말고도 생각보다 너무 평가절하하는 부분도 있어요. 좀 오버슛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 이건 좀 지켜봤으면 좋겠고 제가 봤을 때 무엇보다 이번 환율 폭등에 좀 제가 계속 보고 있던 라인들이 몇 개 있는데 첫 번째는 1340원 이거는 너무 쉽게 내주기도 했었고 두 번째가 1350원이었고 1350원 라인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았던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라인은 필요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거는 1360원이었어요. 제가 이 라인들을 왜 이렇게 그어 놓냐면 당연히 뭐 미국의 통화 정책이랑 한국의 통화 정책에 따라서 결정되는 환율이긴 한데 이 라인들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보통 이렇게 중요한 라인에서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을 합니다. 보통은 소극적 개입으로는 구두 개입 먼저 들어오고 적극적 개입으로는 직접적으로 외화 자산을 뭐 팔거나 사거나 하는 방식을 통해서 요 환율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너무 심해지면은 뭐 환율 조작국이니 이런 걸로 지정이 되게 되는 건데 어느 정도의 환율 개입은 용인을 해줘요. 미국에서도. 그래서 보시면은 1340원에서 계속해서 외환당국의 개입으로 밀려 내려오는 게 보이죠. 근데 그 두 번째로 되게 중요했던 지지 라인이 1360원인데 오늘 딱 기자회견 했던 라인이 1360원인데 이창용 총재가 그렇게 발언하는 걸 보고 아, 이게 한국은행은 1360원을 그렇게 그러니까 1360원 레벨에서는 개입할 생각은 없어 보이는 게 오늘 딱 그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나 다를까 1360원 뚫고 제가 아무튼 봤던 때까지는 1370원까지였는데 그 이후로도 이제 오후 내내 오르면서 지금은 1383인가? 거기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환율이 올라가는 거 보니까 심지어 오늘 선물도 매도 포지션이었죠. 외국인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무튼 좀 주식시장은 4월, 5월은 조심하면 좋겠다라는 게 여전히 제 의견입니다. 근데 저는 포지션 아무것도 없어요. 저 주식 안 할 거예요. 그냥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서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주식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아무튼 자산시장에는 좀 안 좋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발표됐던 라가르드 발언을 보면은 우리는 연준 눈치 안 보고 독자적으로 우리가 먼저 금리를 인하를 할 수 있다. 근데 어제도 제가 보여드린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럽 쪽은 이미 경기가 되게 안 좋기도 하고 인플레이션은 그래도 3% 이내에서 어느 정도 횡보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러니까 미국보다는 먼저 유럽이 깜짝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이 높았는데 라가르드가 먼저 그렇게 금리 인하에 대해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시장에서 이렇게 반영해서 지금 채권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말씀드렸다시피 유로화와 달러의 상대적인 가치에 의해서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결정이 되게 되는데 요걸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가 앞으로도 조금 더 상승할 룸이 있다. 근데 어제까지는 제가 앞으로 달러 인덱스가 더 올라갈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하루 만에 돼버리면서 여기서 얼마나 더 올라갈지는 조금 미지수긴 해요. 저는 이 라가르트가 바로 이렇게 얘기할지는 저도 몰랐죠. 그래서 앞으로 이게 서서히 좀 될 거라고 봤는데 벌써 뭐 달러 인덱스가 1포인트 올라간 거 보니까
여기서 뭐 더 올라가 봐야 그래도 좀 되게 빨리 반영이 된 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중앙은행장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좀 빠르게 시장이 반응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1%, 1포인트 정도는 예, 확실히 윗방향으로 더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환율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고, 제가 최근에 장기금리 상승과 관련돼가지고 1월부터 이거를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1월이에요, 1월. 1월 13일에 했던 제가 단톡방에서 했던 얘기예요. BTFP 종료가 됐을 때 어떠한 영향을 줄 것 같냐, 뭐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아래 문제는 BTFP가 종료될 경우 담보에 사용되었던 장기채가 시장으로 나오면 장기금리 쪽에서 발작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어 투자 포인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월에 종료되고 나서 그거를 제가 1월에 말씀드렸었어요. 왜 1월에 이런 얘기를 했었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그동안에 설명돼 왔던 거랑, 예, 그래도 그냥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보시면 최근에 BTFP가 종료되고 난 이후에 여기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고양이 귀처럼 이렇게 뿅 올라온 거는 아마 3월 11일에 마지막 종료될 때 땡겨받은 애들. 걔네는 이제 1년 뒤에 상환하면 되겠죠. 기간이 1년이 정도. 그러니까 미리 돈을 빌려 놓은 애들 때문에 이렇게 뾰족 마지막에 올라왔던 거고, 그 뒤로는 계속해서 상환이 들어오면서 지금 한 400억 정도, 400억 불 정도가 지금 시장으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BTFP, 그러니까 대출 받았던 게 상환이 이루어졌다. 근데 그게 불과 한 달 만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던 게 저는 좀 문제가 됐을 거라고 보고 있고, BTFP가 뭔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려야 돼서 과거에 했던 얘기와 조금 중복되는데 빠르게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08년 이전과 현재의 각 은행들의 대차대조표 변화입니다. 08년 이전에는 이렇게 뭐 유가증권, MBS랑 단기국채, 장기국채 이렇게 뭐 섞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는데, 08년 이후, 08년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서브프라임 터지면서 08년 이후에 제로금리를 거진 한 18년 정도를, 예, 이렇게 저금리를 들고 갔죠. 그러니까 단기 금리에서 더 이상 이자 수익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은행들이 기존에는 단기 국채를 많이 보유했었는데 그거를 어쩔 수 없이 제로 금리다 보니까 장기 국채 위주로 편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08년 이전에는 이렇게 단기 듀레이션이 되게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었는데, 08년 이후에는 이런 초저금리 기조가, 예, 거의 10년 가까이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기 금리가 아닌 장기 국채로 은행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밖에 없었고, 하필이면 보시면 20년도에는 장기 금리 30년물이 1.5% 이하였는데 이게 최근에 금리 상승기에 겪으면서 지금은 보면은 4.6%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 3.0%포인트 가까이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을 했어요. 그로 인해서 듀레이션 이거는 18년, 20년 정도만 잡아도 3%포인트면은 거의 뭐 반토막 가까이 난 걸라고, 예, 보시면 되겠죠. 해서 은행들의 대차대조표가 엉망이 돼 버렸어요. 초저금리를 유지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단기 국채가 아닌 장기 국채를 편입했어야 되는데 장기 금리가 이렇게까지 치솟다 보니 그러니까 각 은행들의 대차대조표가, 예,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이 대차대조표가 신기한 게 장기 국채 같은 경우에는 매도 가능 증권 혹은 만기 보유 증권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 장부에 작성을 할 때. 그래서 뭐 본인들 유리하게 앞으로 오를 것 같으면 이제 뭐 매도 가능 증권, 안 오를 것 같으면 그냥 뭐 만기 보유 증권 이렇게 구분을 해서 회계 장부를 조금 컨트롤할 수 있는 룸이 있긴 합니다. 각 은행들이. 요건 뭐 보험사나 이런 데서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뭐 아무튼 보시면은 그래서 은행들이 현재 이 대차대표 장부 자체가 굉장히 평가손이 많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BTFP라는 걸 도입을 했어요. BTFP를 왜 도입을 했냐면은 이 룸이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2021년에 30년물의 채권 수익률이 2%였는데 그 당시에 매입했던 세핑
장기 국채가 액면가 100억에 쿠폰금리 2%였겠죠. 잔존 만기가 30년. 근데 불과 2년밖에 안 지났는데 2000년, 23년에는 30년물 채권 수익률이 5%. 시장가 이제 손실이 발생됐겠죠. 듀레이션 20년 잡고 3%포인트로 잡으면 60%. 60% 하락한 걸로 해서 시장가가 40억이 됐어요. 근데 이걸 은행 장부에다가 직접적으로 바로 반영해 버리면은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발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어지간하면은 만기 보유 증권으로 했겠죠. 근데 혹시라도 유사시에 이 국채를 매도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시장에다가 던지면은 현재 내 장부에는 100억으로 잡혀 있는 애가 시장에다가 갑자기 던져야 된다고 하면은 40억으로 쭉 평가손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 연준이 야, 너네 그거 뭐 SVB도 그렇게 터진 거잖아요.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시장에다가 팔려고 봤더니 평가손이 너무 많이 발생돼가지고 그 이제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렇게 뱅크런이 났던 건데 물론 뭐 디스카운트 윈도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요거는 아직까지는 그 낙인 효과 디스카운트 윈도우는 아무도 이용을 안 하는데 나 혼자서 갑자기 딸랑 가가지고 이용을 하면은 아 전마 저거 유동성에 문제 있는 이상한 놈이다 해가지고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뱅크런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디스카운트 윈도우를 재할인 창구를 이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연준이 고안해낸 게 BTFP라는 창구를 만들어줘서 야 그거 시장에다가 팔지 말고 그냥 나한테 들고 와. 그럼 내가 그거 그냥 액면가 그대로 너네 현 장부 상태 그대로 인정해주면서 현금 100억 그대로 대출해줄게. 라고 해서 운용한 게 요 BTFP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연준이 BTFP를 도입한 배경과 어떻게 도입했는지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요 BTFP의 특성 중에 하나가 헤어컷이 0%입니다. 헤어컷이 뭐냐? 어, 그 담보물을 들고 왔을 때 몇 퍼센트까지 담보를 인정해 줄 거냐? 100억짜리 액면가를 들고 갔는데 요거는 시장에 뭔가 요렇게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가 80억으로 인정해 줄게. 그러면은 헤어컷이 20%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뭐 집 담보대출 받을 때도 보통 담보로 잡고 하는 게 뭐 한 60% 정도 되죠. 장기물이다 보니까. 그럼 이제 헤어컷이 4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헤어컷을 0%로 해줬다는 거예요, 연준이. 왜? 현재 장부로 잡혀 있는 요 100억을 계속해서 유지를 시켜주기 위해서 헤어컷 0%로 이 장기 국채를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억으로 대출을 해주고. 그래서 요 당시에 발생됐던 레버리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이건 제가 작년부터 계속 쭉 말씀드렸던 건데, 아, 요즘 이렇게 숨도 안 쉬고 얘기하면은 어지러워요. 잠깐만, 잠깐만. 한 호흡만 쉬고 할게요. 네, 돌아와서. 자, BTFP를 통해서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었어요. 그 제가 이제 작년에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자, 은행이 100억을 가지고 시장에 가가지고 이 박살난 장기 국채를 들고 옵니다. 액면가는 200억인데, 그러니까 과거에 발행됐던 장기 국채를 사서 시장가는 100억이겠죠. 방금 반토막 났으니까. 그래서 요런 쿠폰을 사서 들고 이제 액면가는 200억이에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미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시장 가격은 100억. 그거를 100억을 주고 사 와서 그럼 액면가 200억이죠. 그 200억짜리 국채를 들고 연준으로 가가지고 BTFP 창구를 통해서 대출을 받습니다. 그럼 요거는 시장가는 100억인데 액면가는 200억이야. 그럼 연준에서는 얼마 대출을 내줘요? 헤어컷이 0이야. 그러다 보니 액면가 200억 그대로 대출을 해줍니다. 그럼 다시 200억 들고 마켓으로 가서 액면가 400억, 시장가 200억인 채권을 다시 매입해서 다시 BTFP로 들고 오는 요 무한 레버리지를 돌리면은 쉽게 돈을 차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요 당시에 OIS 금리로 빌렸는데 뭐 OIS 금리 해서 빌리면은 괜찮았죠. 금리가 나쁜 금리는 아니었어요. OIS 금리가 뭐냐? 한글로 적을게요. 그냥 오버나잇 OI 인덱스
OIS 수학. 이 금리로 대출을 내줬었는데 요 OIS 금리와 관련된 게 되게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어떤 하루짜리 금리, 1일치 금리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령 한 달 OIS 금리라고 얘기를 하면은 1일짜리 금리가 한 달 동안 내내 만약에 변동이 없을 것 같으면은 그냥 오늘 금리 그대로 뭐 2.5%면은 오늘 요 RRP 금리 가령 RRP 금리가 2.5%야. 그러면은 앞으로 금리 변동이 없을 것 같은 경우에는 한 달짜리 OIS 금리는 그대로 2.5%. 그러니까 평균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짜리 금리의 미래 평균치를 요 OIS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어려운 건데 뭐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짜리 금리의 평균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저 금리로 빌려주는 거였는데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어요. 보시면. 그래서 요거는 BTFP 레이트라고 치면은 이렇게 금리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1월 23일 작년 말부터 1월 중순까지 BTFP 보시면은 여기 작년 말부터 여기 보시면 쭉 올라간 거 있죠, 여기. 요게 왜 올라갔냐면 BTFP 금리가 저 OIS 금리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RRP 금리는 엄청 높고 저기 한 달짜리 뭐 3개월짜리 미국 국채 금리가 엄청 높은데 BTFP 창구 이용해가지고 대출 받으면은 요 보시면 OIS 금리가 막 4.7%, 4.8%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BTFP에서 대출을 받아서 뭐 미국 국채라든가 RRP에다가 넣기만 해도 그냥 무위험 순이익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럼 요런 레버리지를 돌리면 어떤 효과가 발생이 되냐면 여기 이 레버리지를 일으킬 때 이 은행 대차대조표에 이 채권이 가운데 그러니까 얘한테 어마어마하게 쌓이게 됩니다. 이 레버리지 계속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국채가 레버리지 한 번 돌릴 때마다 하나씩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럼 얘 포트폴리오 안에는 어, BTFP로 대출받은 부채가 오른쪽에 부채 항목에 쌓일 거고 대변에는 요 자산. 이걸 좀 정리를 할게요. 대차대표 관점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차대표 관점으로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뭐 200억이면 200억.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여기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자산 항목이고 이거 부채인데 보시면 어차피 얘는 자산이랑 부채랑 함께 들고 가고 있죠. 자산에서 발생된 요거는 초록색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거 초록색으로 하고 분홍색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달러는 그린 노트라 그러고 채권은 핑크 노트라고 해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거 일부러 표시하려고 맞추는 거니까 여러분들 익숙해지세요. 부채, 내가 대출받은 현금 이거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냥 이거 부채로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현물 자산은 마켓으로 계속 유통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은행은 그냥 중간에서 단순히 요 이자 놀이 하려고 무위험 차익을 받기 위해서 대출의 주체가 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돈은 마켓으로 넘어갔고 요 포트폴리오 은행의 포트폴리오 안에는 국채만 이렇게 쌓였던 거예요. 왜? 이게 국채를 사고 싶어서 산 게 아니라 그냥 요 BTFP 대출 금리랑 이 채권 이자 수익이랑 요 차익을 무위험 차익을 먹기 위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그냥 요 레버리지가 풀리게 되면은 다시 국채를 그대로 마켓에다가 던져버리고 은행에다가 뭐야 이 마켓에다가 넣었던 금액은 다시 회수가 돼서 여기로 다시 돌아가겠죠. 연준으로 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신용화폐가 발행이 됐던 게 요게 이제 어나인딩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게 장기 국채가 시장으로 다시 다 던져지죠. 요러면 장기 국채 금리가 튀어오를 수밖에 없었고
여기서 보이는 헤어컷 0%라는 액면가랑 시장가랑 최대한 많이 차이가 나는 거를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겠어요? 듀레이션이 최대한 길어야 그래야 이제 액면가랑 시장가랑 많이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요 당시에 BTFP에 이용됐던 담보물은 대부분이 장기 국채였고 그 장기 국채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어나인딩 되기 시작하면은 마켓으로 장기 국채가 던져지는 상황. 요걸로 인해서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1월 13일. 요때 요 상황을 보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뭐 요거 딱 맞아떨어져 가지고 예, 올라갔는지는 정확히 파악은 하기 어렵지만 요 로직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BTFP가 계속해서 빠지는 추이를 봐야 되는데 요게 멈추면은 진입할 의사가 있습니다. 저는 장기금리. 오늘 몇 프로죠 지금? 아유 숨이 차네 숨이 차. 오늘 10년물 금리가 4.5%인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4.65%까지 오면은 첫 번째 매입을 시작할 거고 뭐 오늘처럼 이렇게 그냥 등락 10bp 정도는 위아래로 계속 움직이긴 할 거예요. 근데 그 금리 정도는 와줘야 제가 생각하는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BTFP를 왜 도입을 했고 BTFP로 인해서 은행들이 어떠한 포지션을 구축했었고 BTFP가 종료됨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시장에 여파를 줄 수 있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예, 해서 뭐 400억 달러가 갑자기 이렇게 BTFP 상한이 이루어진 건데 한 달 만에 보시면 뭐 일본이나 중국, 영국 이런 곳에서도 이렇게 큰 나라에서 총 미국 국채를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변동폭을 보면은 뭐 100억도 안 돼요. 각국이 움직이는 거 보면 100억, 200억 수준이기 때문에 400억의 물량이 한 달 내에 이렇게 튀어나온 거는 사실상 국채 시장에 영향을 주기에는 충분히 큰 물량이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뭐 여러분 생각도 궁금하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런 거 이제 다 댓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서 뭐 요약 한번 하면은 환율 급등. 일단 저는 이창용 총재가 중앙은행의 뭔가 이 현재 환율 레벨에 대한 의사를 보여줬는데 1360원에 대해서 중앙은행이 방어할 의사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기자회견에서 보여줬다고 보여지고 그에 따라서 1370원까지 충분히 뚫리는 흐름이 발생됐고 현재 밤중에 1385원까지 뚫렸는데 요거는 월요일 개장했을 때 어떻게 다시 환율이 나오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중앙은행이 개입하면은 보통 환율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개입할 때는 천천히 돈을 푸는 게 아니라 한 방에 확확 풀어가지고 환율을 떨구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장중에 어떤 식의 변동폭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럽의 금리 인하가 먼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바로 영상 올리자마자 라가르드가 나와가지고 금리 인하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말을 하면서 갑자기 유럽 쪽의 국채 금리가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해서 달러 인덱스가 제 제가 얘기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사실 좀 더 장기적으로 유럽이 먼저 금리 인하할 거예요라고 말했는데 라가르드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먼저 말을 해버리는 바람에 좀 먼저 반영이 돼서 제가 어제 영상 올릴 때는 105였는데 현재 뭐 106 정도 레벨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 올라간다고 하면은 저는 1포인트 정도는 더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두 번째 이제 장기 금리가 상승한 데에 저는 BTFP 종료가 많은 영향을 줬을 거라고 보고 그 로직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린 건데 요거는 영상 참고하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잉.